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느님의 사랑은 항상 나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젠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젠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안녕하세요. 생명 수호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 토크 콘서트 포유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보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영사도 최준익 막시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학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어린이들이 어리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끔찍한 학대로 고통받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드러나지 않은 아동학대가 이 시간에도 끊이질 않고 있다는 겁니다. 토크 콘서트 포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아동학대의 실태와 해결 방법에 대해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아동학대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고요.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혹시나 이제 학대를 받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신속하게 당국에 신고를 또 해줘야 되는데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동들을 자주 접하는 그런 선생님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이런 아동 학대를 먼저 이제 인지할 수가 있을 거고, 이런 분들이 빨리 이제 학대를 대해서 이제 신고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의무 신고자 이런 게 있죠. 네, 있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아동 학대를 뭐 주변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누가 과연 신고를 해야 될까? 뭐 네. 나는 아니겠지. 네. 이런 생각 때문에 신고를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 보면, 특히 아동복지법에 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의 의심이 있는 자를 어떤 사례를 본다면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네.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법상으로는 맞고요. 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잘 모를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누구든지 네. 해야 돼서 모든 국민이 그 신고 대상자이기는 네. 한데, 신고를 안 했을 때 특별히 과태료, 그러니까 처벌이 되는, 네. 제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되는 그런 거라.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아동기관에 종사를 하시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학대를 조금 더 빨리 네. 포착할 수 있는 뭐 학교 선생님, 뭐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뭐 병원 이런 네. 관계자분들은 아동학대를 본다, 네. 아동학대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은 신고를 하셔야 되고, 안 하면 과태료 처벌이 되는 거고요. 네. 그 밖에도 누구든지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긴 합니다. 네. 네. 처벌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보호를 받느냐, 구호 조치가 중요할 것 같은데, 학대 당한 어린이를 이제 발견했고 그래서 신고가 접수됐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요? 뭐 112에 신고가 돼서 아동학대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그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선생님들이 결정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원가정으로 보내야 될지 아니면 시설로 보내야 될지 결정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아동의 안전이거든요. 네. 아이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안전한지 안 한지를 먼저 판단해요. 네. 그래서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 같은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 입소하게 되고요. 이제 입소가 되면 그 즉각 불리인 경우는 바로 시행하지는 않지만, 이제 일시보호로 이제 그게 떨어지면 그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을 우선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학대 상황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먼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심리검사를 한 종합심리검사와 그 ADHD 검사, 그리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검사까지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아동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죠. 그러니까 약물 치료도 하긴 하는데, 쉼터에서의 약물 치료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동의했을 때 약물 치료를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아동들이 심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데, 뭐 저희 쉼터 같은 경우는 미술 치료실이 이렇게 있어요. 선생님이 상주하고 계십니다. 상담심리 선생님이. 근데 이제 시설이 좁다 보니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출 수가 없어서 그 놀이치료나 뭐 인지치료, 뭐 통합감각치료, 그리고 연극치료 뭐 이런 부분들은 외부로 나가서 외부에 있는 지역사회에 있는 센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서비스를 받게 되고요. 뭐 일상생활 지도는 당연히 매일매일 하는 일이고, 중요한 건 학교생활 지도죠.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잘 해야 그 또래 관계가 좀 회복이 되고요. 그 치료도 좀 쉬워집니다. 네. 네. 법적으로는 이런 그 어디까지가 보장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신고가 되면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이랑 네. 경찰에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나가서 문을 두드려서 이제 아이의 상황을 살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많은 가해자들이 일단 문을 안 열어주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신고를 받은 경찰 입장에서는 강제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게 네. 아동복지법에도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경찰이 아니라 뭐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만 나갔다든지 아니면 아동 그 보호 전문기관에서만 나가면 사실 이분들은 그 집을 강제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네. 아니 경찰도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잖아요. 문 뜯고 들어가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현행범이다
있다라고 이제 그냥 말로 인정이 나는 되면 경찰인데 너 문 안 열면 감옥 갈 수 이게 있다 이렇게 뭐 그렇게 하면 강하게 보통 나갈 수 있나요? 보통 이제 경찰분들이 오시면은 대부분 소란행위는 좀 잦아들으세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현장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네. 경찰분들도 이게 현장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걸 강제력을 사용해서 들어가실 수는 있는데 이미 신고는 이루어졌지만 어떤 범행이라든지 아동 때의 그런 그렇죠. 건 좀 종료되었다라고 하면 사실 조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무작정 강제력을 행사해서 들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이미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네. 어떤 확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하나가 있고 네. 또 대부분 이제 신고가 돼서 경찰분들이나 공무원분들이 출동을 하시면 없는 척을 하십니다. 없는 척을 하세요. 조용해요. 응답도 안 하고. 그러면 사실상 이게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문을 부셔서 들어갈 수도 없는 그렇죠. 것이고 만약에 문을 부셔서 들어간다 하면 주거침입죄, 네. 뭐 손괴죄 이게 다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 공무원들이나 경찰이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여러 번 가십니다. 그 실제로 사람이 인기척이 들려서 안에 있는 거 아니까 네. 문 네. 열으시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회유를 해서 열기도 하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 되면은 실제로 뭐 아이를 때리고 있는 장면, 학대하고 있는 장면 이런 것들은 포착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렇죠. 아이에 대해서 또 너 맞았니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는데 아이 이미 대답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신고를 한다고 해도 적시에 이런 공권력이 개입을 하지 못하면 사실상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네. 나중에 파악을 한다고 하면 이미 늦어버리는 때도 많아서 법으로 이제는 조금 더 적시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두기는 했는데 네. 아직까지 예산 문제라든지 인력 문제 때문에 이런 시스템들이 잘 운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신고가 돼서 만약에 아동학대로 이제 접수가 됐다, 사건이 접수가 됐다라고 한다면 약한 정도라면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지자체의 사례관리에서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합니다. 네. 6개월, 1년 정도 모니터링을 대부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 집에 방문을 해서 아동학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는 아동학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이가 정상적으로 양육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학대 정황이 포착됐다라고 네. 한다면 뭐 분리 조치 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법원 형사 절차로 네.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형사 절차로 넘어가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부모가 부모 교육이라든지 뭐 기타 뭐 치료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아이와 같이 뭐 심리 상담을 받는다거나 이런 뭐 법원의 결정 내지는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회장님 그 가해 부모로부터 격리 조치된 아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 제가 궁금합니다. 격리 조치가 되면 일단은 이제 쉼터에 입소하게 되고요. 네. 쉼터에 입소하게 되면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신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강 검진을 하게 되고요. 네. 그 심리적인 부분은 종합심리 검사하고 ADHD 그리고 뭐 스트레스 검사 등을 해서 아이들한테 맞는 적합한 치료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네. 그 쉼터가 특화된 것은 쉼터 내에 저희 치료실이 꼭 설치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상주하고 계시는 치료 선생님이 계셔서 아이들을 치료하게 되고요. 근데 실은 그 치료사 선생님을 뭐 과목별로 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미술치료 선생님이 계시는데 미술치료 외에 나머지는 이제 지역사회에 치료센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아이들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심리치료나 뭐 약물치료나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는 남자아이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그 활동성이나 이렇게 즐거운 활동,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안정적인 그 분위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선생님들한테 좀 늘 강요하는 게 있는데요. 특히 아침 시간에는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또 음식 냄새를 좀 풍겨달라고 얘기를 해요. 똑딱거리는 도마 소리, 밥 쥐어지는 소리, 뭐 이런 것들이 저 어렸을 때 기억이 그랬거든요. 엄마가 아침에 그 주방에서 일하는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았었어요.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 이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따뜻한 기운이 들게끔 아이들한테 좀 제공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는 절대 아침은 뭐 시리얼이나 빵으로는 안 됩니다. 꼭 밥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요하죠. 그 강요예요. 저희 쉼터의 여건상 그 부분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다 보니 그런 정도의 어려움은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선생님들께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가정에서도 네. 아침에 엄마가 요리하는 소리나 냄새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쉼터에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저희 정원이 7명인데요. 네. 보통 저희 시설에 예를 들면 정원은 항상 차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도 일주일 동안 있었던 영화가 5개월 된 영화가 저희 시설에서는 영화를 케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그럼 제일 큰 애는 몇 살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아, 초등학교 5학년 둘에 초등학교 4학년 1명, 3학년 2명, 그리고 지금 이제 6살, 네. 6살이지만 사회적 연령 1.5세인 아동, 그리고 이제 5개월 된 영화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실은 그 영화는 저희가 보호하기가 좀 여건상 안 좋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역동적이어서 실은 그 아이를 눕히고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늘 업고 있거나 안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인력은 한계가 있고 그 아동을 집중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 제가 오늘 준비를 못한 것도 지난주 일주일 내내 아기를 데리고 집에 퇴근을 했어요. 퇴근해서 아이를 주말도 계속 보호하다가 어제 아기가 이제 그 일시보호소에 영아 전담 그 시설에 자리가 나서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데 좀 너무 슬펐어요. 그 아기들은 특히 슬퍼요. 그게 5개월밖에 안 된 아기가 세상에 너무 어려운 일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특히 영유아인 경우는 보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에서 상주하시거나 아니면 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이를 돌보는 선생님들은 몇 분 정도 계세요? 저 현재는 저희가 종사자가 5명인데요. 시설장 1명, 그리고 치료사 1명, 그 보육사가 3명입니다. 네. 3분의 선생님이 3교대로 돌아가는데 저희가 실은 이제 그 명절도 없이 주말도 없이 공휴일도 없습니다. 1년 12달 365일 그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의 소진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력 지원을 한 분 더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7월 달부터는 보육사 한 분이 더 배치되긴 하는데요. 네. 그래도 저희 아무래도, 예전에 저희 선생님들 제가 2016년 1월 1일부터 이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올해 2월 달까지 같이 근무했던 5년씩 된 선생님 2분이 동시에 그만두셨어요. 근데 힘들어서? 한 분은 머리에 원형 탈모가 생기셨고요. 아이고. 한 분은 너무 소진돼서 아이들을 예전처럼 바라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근데 제가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내드리고 새로운 선생님들이 오셔서 좀 다시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한 직업이거든요. 근데 사회적으로는 그 성직자급의 네. 그 요구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런 건 봉사 정신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많아서. 근데 저는 저희가 전문가로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여야 되고요. 네. 아동이 누구를 통해서 양육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일생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양육자는 아이를 제대로 케어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처우나 그럼 아니면 그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거는 없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직자다운 자세를 요구하지만 성직자의 월급을 주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또 가정을 꾸리도록 월급 네, 많이 네, 주시고 맞습니다. 격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네. 그렇게 뭐 5년 만에 소진돼서 나가신다니까 참 안타까운데 이런 쉼터가 전국에 몇 개 정도 있어요? 75개가 있습니다. 75개. 네. 그리고 이렇게 남녀 구별해서 보통 운영을 하나요? 남녀 구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성적인 문제가 네. 심각해서 시설 내에서 네, 그 남녀는 항상 꼭 분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좀 남자아이들 쉼터가 조금 부족해요. 네. 한 40곳 정도 43곳 정도가 여자아이들 쉼터고요. 나머지가 남자 아이 피해자가 적어서가 아니라 더 운영하기 힘들어서 적은 운영하기 건가요? 힘들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활동성이나 이런 활동성이 네, 너무 막 많아서 시끄럽다. 뭐. 그리고 이 폭력성도 여자아이들하고 그래도? 좀 달라요. 네. 그래서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심하지만 지자체가 민원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민원이 그렇군요. 발생할까봐 네네. 남아 쉼터를 하기를 꺼려하시죠. 그렇군요. 네네.
네, 그럼 변호사님 그 아동 학대로 인해서 아예 친권을 박탈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례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일단 친권이라는 거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그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재산상의 권리, 뭐 신분상의 권리를 법적으로 정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친권이라는 건데 아동학대를 일으키는 가해자인 부모가 이 친권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남용의 위험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친권 상실 청구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주고 있어서 만약에 법원에다가 이해관계인이나 아니면 지자체장, 뭐 검사가 친권 상실 청구를 한다라고 네. 한다면 이 자녀에 대해서 그 부모가 친권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적절한 사람에게 미성년 후견인으로서의 이제 자격을 부여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뭐 법정 대리인으로서의 공백이 생기지 않게 이제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이렇게 친권, 굉장히 막강한 권리거든요. 네. 아이에 대해서 신분상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 이게 사실 다잖아요. 인간이 그렇죠. 살면서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가. 근데 이 권리를 모두 다 부모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부모가 법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아이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이고 막강한 그렇죠. 존재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없어졌지만 민법에 보면은 915조에 부모가 아이의 보호 양육을 위해서는 적절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법에 아예 부모가 아이에게 징계할 수 있다. 이 권리가 이때까지는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내 아이 내가 징계하는데 내 아이 내가 훈육하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런 학대 문제가 가중이 될 수가 있었다는 네. 거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 조항이 아예 삭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라고 할지라도 아이에게 징계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함부로 할 수 없다. 맞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그전에는 권리라고 내세울 수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는 없어진 거죠. 이게 삭제가 되어서 앞으로 뭐 아동 학대 문제가 조금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네요. 아직도 내 아이 내가 훈육하는데 뭐가 어떻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민법에도 이런 권리 조항이 사라졌고요.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광범위한 것들이 다 아동 학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저희가 지금 얘기를 나누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흔히 저희가 아는 삼진아웃 제도처럼 네. 그게 반복된다면 아동학대 몇 번이면 친권이 박탈된다거나 아니면 그 가해 부모로부터 아이를 영구히 불린시킨다거나 이런 법은 없나요? 사실 음주운전 많이 하면 뭐 네. 삼진아웃제도, 뭐 이진아웃제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친권을 박탈하는 거에는 뭐 1진, 2진, 3진 이런 게 없고요. 사실 그거는 청구하는 사람에 따라서 아니면은 그 가해 정도에 따라서 그렇죠.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그 사실이 한 번이 있어도 피해 사실이 너무 중대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친권상실 청구가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다만 여기서 친권상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대안이 없다. 뚜렷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이 아이를 잘 케어하지 못하면 과연 다른 사람은 아이를 잘 돌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가 좀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쉼터로 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뭐 좋고 아이들도 네. 좋고 한데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도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이 문제가 한 번 발생했어도 문제가 중대하다라고 한다면 친권 상실은 언제나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정말 아무리 부모가 심하게 해도 그래도 부모인데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 이게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사안들을 보면 너무 심각해서 네. 정말 부모로부터 영구 분리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안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법원에서 판결해서 네, 친권은 그냥 유지한 경우에 또 돌려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네네 돌아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네.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사례 관리를 계속 하고요. 지자체에서도 계속 하고. 그러니까 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도 된다. 요즘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네. 열리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아동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네. 신고가 됐을 경우에는. 근데 그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오랫동안 사례 관리를 하고요. 이제 돌아가도 좋다고 어쨌든 네, 판단을 하는 판단이 거잖아요.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가해 부모가
이제 더 이상 가해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서야 되잖아요. 된다. 그런 네. 부모 교육도 하고 그러나요? 네, 네, 그렇죠. 그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부모님을 상담하고 그리고 교육하고 뭐 그 아동 양육 태도에 대한 그런 그 잘못된 그 양육 태도를 고쳐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렇게 해서 그 일정 부분 몇 회 이상 그 치료를 받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그게 내려와요. 네. 저기 법원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거에 맞춰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열리고 그 아동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발하는 경우도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뭐 비율이 높나요? 어떤가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보면 아동이 돌아가서 재학대가 된 케이스들은 제가 이제 시설을 운영하면서 볼 때 그렇게 비율이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동이 좀 크고요.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동이 알아요. 아,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거기 도움을 가면 받을 돼. 수 도움을 있다. 받을 수 있어. 네. 이런 이제 그런 정보도 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인지 아니면 진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지자체가 사례 관리를 하면서 부모 교육을 잘해서 네. 응? 그 재학대가 안 생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어쨌든 그 비율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이게 재발률이 좀 적은 게 음. 한번 어떤 형사처벌 아니면 형사처벌의 문턱까지 가게 되면 부모님들이나 가해자분들이 경각심을 네, 갖게 그렇죠.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조금 낮아지는 것 같고요. 또 아이들이 크잖아요. 아이들이 크면 부모에게 좀 대항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쉼터에 있다 오면은 어느 정도 쉼터에서 아동학대랑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을 하면 너네들이 신고해야 된다라는 인식도 이제 생기기 때문에 적절하게 아이들이 좀 대처를 하는 경향도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이들이 크잖아요. 크게 되면 이제 학대를 받으면 기존에는 힘이 없고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하니까 집에서 계속 그 학대를 이제 어떻게 보면 받으면서도 계속 참아냈다면 그렇죠. 이제 아이들이 크면 집을 나가죠. 집을 그렇죠. 나가기 때문에 이런 좀 재발률이 잡히지 그렇군요. 않는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이게, 듭니다. 이게 힘이 있는 아이들은 가출을 하고요. 네. 중고등학생인데도 학대 신고로 입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출할 힘조차도 없는 거죠. 너무 무기력해서 가출을 할 힘조차도 없어서 쉼터에 들어오는 케이스들도 간혹 있습니다. 네. 신부님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쉼터도 있겠지만 저희 그 교회 내에서 이런 아이들을 좀 품을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건 없을까요? 글쎄 뭐 교회 내에서도 아마 이제 아동 보호하는 그런 시설들이 아마 있을 텐데요. 저는 네. 그보다도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도대체 부모가 아이를 학대한다는 게 사실 네. 우리 상식적으로 네. 너무나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현실은 이런 게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 네. 네, 특히나 이제 약한 사람들, 강자가 약자를 이렇게 폭력으로 함부로 하는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정말 누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다는 거. 네. 그리고 어떤 우리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약자,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셨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사회 분위기, 또 우리 각자의 가치관들을 좀 바꿔나가는 게 좋겠고, 우리 이웃에 대한 관심. 네, 그래서 그런 기미가 보일 때 그냥 모른 척 하지 말고, 네. 어떤 형태로든지, 폭력은 안 되고, 아이들은 사랑받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훈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뭐 미사 때 전례 속에서도 좀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네. 더 신자분들이부터 먼저 느끼면 그게 좀 퍼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우리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지 현장에서 많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좀 정리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회장님부터 하시죠.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신부님께서 오픈닝에서 말씀하셨던 그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네. 그 인디언 속담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있듯이 아이들은 우리 사회나 국가가 그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오늘 행복해야 내일 어른들이 행복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야 그 사회의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게 저의 네. 꿈이고 목표입니다. 네. 네. 변호사님. 네. 아이들은 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부당한 처우, 어떤 대우를 받았어도 잘 대응을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동학대를 보면 누구든지 신고해야 한다라고 네.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보시면 주저하지 말고 좀 신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법조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동학대 관련해서 뭐 언론에 뉴스가 나왔을 때만 좀 반짝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명을 하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높게 처벌해야 된다,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에서 논의를 하고 생각을 하면서 법정형도 높일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선고형, 양형 기준도 좀 높아져서 그런 가해자들이 아예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내가 심각하게 처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경각심을 가져서 아동학대가 조금 더 없어지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준익 씨는 아직 미혼이신데, 네. 이거는 우리 토크쇼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저는 처음으로 너무 마음이 아팠고 회장님 말씀드리면서 되게 눈물이 날 정도로 그 아이들이 아무 표현할 수 없는 약한 아이들한테 또 그리고 어떻게 그 부모들이 또 그렇게 아이들에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참 그 부모들은 또 한편으로는 또 그 부모들이 또 그 전에 대물림 됐다는 얘기 들었었는데 또 무엇 때문에 또 아이들에게 이렇게 했었을까라는 것 양쪽 부분에서 가슴이 아픈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상처를 치유받았어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거 치유받지 못하고 어른이 돼버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마땅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아이들이 늘 가해 대상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미얀마 사태. 그 속에서 죄 없는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한 채 학대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단 미얀마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어린이들이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정서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들이 세상은 고통이고 지옥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심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새로운 생명 이야기로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